네, 여러분 만나 뵙겠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국가 7급 시험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죠. 그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 해설을 진행하고 경향성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물론 시험을 보고 오셨던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방 7급 시험, 향후 또 있을 7급 시험, 국가 7급 시험 추가 모집 있죠? 그런 시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해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은 뭐 해설지에 잘 나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문제 해설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가, 출제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향후 공부할 때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출제 비중은 뭐 고르게 출제가 되었어요. 뭐 이런 거 고르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면은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수준이었고 작년 시험하고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엄청 어렵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쉬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비슷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은. 근데 일단 왜 무난했냐, 어렵다고 느끼신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왜 무난하다고 적었느냐, 대부분의 문제가 무난했고 한 5문제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한 4, 5문제, 5, 6문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 문제가 상당히 좀 풀기가 까다로운 문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정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느냐가 아마 고득점으로 갔거나 아니면은 조금 아쉬운 점수를 받았거나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뭐 92점 이상이면 좋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88점까지 괜찮다. 뭐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 다른 과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은 80점, 84점도 뭐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요 정도가 괜찮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쉬웠어요. 그래서 무난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가 쉬웠다 이 뜻은 아니에요. 이 뜻이 모든 문제가 쉬웠고 다 맞출 수 있고 이런 뜻에서의 무난한 뜻은 아니고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답이 좀 잘 팍팍 보이는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점수가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제대로 공부한 분이라면은 80선까지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그 이상 올리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시험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던 문제들이 요 정도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요거를 좀 많이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2번, 3번 문제 같은 것들도 뭐 NGO, 정부기관 이런 것도 조금 뭐 순환보직 뭐 이런 것도 약간 생소하게 느낄 수 있었던 문제들이긴 하지만은 엄청나게 뭐 틀리고 그러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가 한 4, 5개가 어려웠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문제가 이제 16번, 18번 요 2개의 문제였죠. 세일스베리, 솔리스베리 16번이었고요. 18번이 맥라렌 저도 이름이 약간 익숙하지 않네요. 맥러린 네, 이렇게 이 2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풀기는 사실상 어려웠고 저도 뭐 거의 뭐 책에서 교과서에서 저도 지나가다가 본 정도라서 그냥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출제가 안 됐으니까 저도 주목해서 보지는 않았던 뭐 내용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 2개는 솔직히 풀기 어려웠을 것 같고 나머지 뭐 수기민주주의 8번이라든지 그다음 데이터 3법 20번 문제 19번 문제는 조금 지엽적이긴 해도 뭐 지자로 공부하셨으면 풀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좀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8번, 20번은 제가 이제 8번, 19번, 20번 정도는 제가 다 이제 커버를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16번, 18번은 솔직히 커버를 못했죠. 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이상한 교과서에서 어디에 살짝 있는 이런 내용까지 다 넣어가지고 책을 만들 수는 없어요. 뭐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저도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제 커리를 따라간 분이라면은 92점까지는 갈 수 있었고 또 16번 문제는 또 통법으로 푸신 분들이 있었어요. 16번, 18번도. 그렇게 해서 한두 개 더 맞추면은 이제 92에서 96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뭐 요거 틀리고 좀 한 개 정도 실수하면은 이제 88이 되고 거고 저는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점수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문제 분석부터 해볼게요. 문제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요즘 법령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법령이 안 남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던데 작년에 비교해서는 늘었습니다. 작년 국가 7급이 16%인가? 뭐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작년 국가직 7급 시험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24%니까 늘었습니다. 법령 문제가 늘었고 작년에 법령이 많이 나왔던 거는 지방 7급이에요. 지방 7급 같은 경우에는 절반, 거의 50% 가까이가 법령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방 7급 시험은 법령이 두두두두 또 쏟아졌던 그런 그때보다는 좀 출제 비중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작년 국가 7급 시험에 비해서는 역시 법령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중요하다는 그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상보다 적게 나오지 않았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사람마다 법령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40, 50%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분이시라면 조금 그보단 적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 이번에도 확실히 작년에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확실히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를 넣어서 어렵게 만드는 패턴을 그대로 보여왔고 거기서 이제 조금 얼마나 대비했느냐에 따라 좀 시비가 갈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행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새로운 내용을 어디서 끌어왔느냐와 관련해서 2번, 3번, 8번, 20번은 이제 이 세행자가 3.0에서 끌어왔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16번, 18번은 그 외의 교과서,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 뭐 정책과 교과서 같은 데서 그냥 끌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대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예, 여기까지는 대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스킬과 그 다음에 세행자가 3.0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은 92까지는 갈 수 있다. 여기서 찍어서 요 한두 개 정도 여기서 이 문제 중에서 하나 찍어서 맞추면은 96, 다 맞추면 100 이렇게 가는 거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정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 분석 결과.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정석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1번 문제 부터 볼게요. 1번. 정부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의 X 비효율성.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방만의 경영에 따른 어떤 관리상의 비효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X 비효율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의 조직 구조상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쟁이 없어서 방만하게 경영이 하다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거죠.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1번은 뭡니까? 비공적 목표와 공적 목표를 대체한다. 뭐 내부성, 사적 목표의 설정. 그 다음에 이건 2번은 비용과 수익의 분리. 그 다음에 이건 지대 추구.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고 이런 문제가 이제 쉬운 난이도를 낮추는 문제들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 틀렸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그렇게 공부가 잘 된 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솔직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의 안 틀리시더라고요. 예, 주변에 제가 문제 풀었던 분들 리뷰를 해봐도 뭐 이거 틀린 분은 못 봤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준정부기관. 조금 준정부기관을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조금 움찔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요런 지문들도 조금 자신 없어 하실 수 있었고요. 법령의 내용이죠. 법에 있는 내용인데 뭐 제가 뭐 주준주기 해서 뭐 요것도 정리해 드렸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강조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뭐 요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지문이었다 보니까 솔직히 흔들릴 수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뭐 공단, 뭐 재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정부 기관이라는 걸 안다면은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기업성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좀 안 맞지 않나. 공단인데 공단이 무슨 뭐 엄청 기업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약간 준공무원 느낌, 반공무원 느낌이 좀 약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우리가 공단에 다닌다 이러면은 사실은 외부 사람들은 사실 뭐 공사 공단 다닌다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뭐 공무원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아예 뭐 기업성이 강한 그런 느낌은 아닌 이런 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충 느낌으로는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만으로 봐도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흐름, 이제 그거는 뭐 됐고, 그거 해설은 뭐 해설지 보시면 되고, 이 문제의 흐름에서 보시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 예, 브리타 대비 특강에서 제가 넣어놨던 내용이었죠. 어디서 이렇게 나왔죠? 준정부기관, 정부 밖에 위치하면서도 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정부가 수행해야 될 행정 업무, 정부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수행하고요.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여기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이 준정부 조직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도 이제 제가 이렇게 문제로 냈습니다. 예상 문제로 내드렸던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비교할 때 공공성이 더 강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까지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줄도 이렇게 네모가 아니지. 줄도 이렇게 볼드로 이렇게 쳐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브리타 대비 특강을 보셨다면은 뭐 문제 푸시는데 더 확실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찍어드렸던 내용이고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뭐 그걸 안 보셨더라도 사실 통법으로도 풀 수 있긴 했어요. 이 정도면. 아무튼 그다음 넘어가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NGO. 네, NGO도 요즘 뭐 시민사회, 사회적 가치, 뭐 요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세행장 3.0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행처에서도.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세행장 3.0을 참고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내용을 한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세행정학에서도 이 내용을 나와 있고 다른 교과서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NGO에 대한 얘기를 출제했고요. 보시면 NGO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좀 개념 정의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워낙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GO냐 시민단체냐 뭐 이런 표현들이 조금 이제 개념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시민단체 정도로 NGO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다. 뭐 자발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죠, 시민단체가. 그 다음에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정부에 대해서 뭐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정부가 제공하지 못한 복지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등장을 했는데 아무튼 정부가 잘 못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정부가 좀 셌잖아요. 강한 정부, 조금 중앙 집권형 정부가 있었는데 그 정부가 잘 못하니까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시민의 권익들을 주장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등장한 성격이 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이 결국 틀렸는데요.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세행정 3.0에 나와 있습니다. 창도형 단체, 권익 주창형 단체, 서비스형 단체. 이제 워낙 시민단체가 워낙 다양한 성격의 시민단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NGO라는 개념으로 다 포괄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념 정의가 조금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두 개로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학자분들이. 그래서 권익 주창형 단체와 서비스형 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다? 네. 좀 권력 감시하는 성격이 강한 이런 단체를 권익 주창형 단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형 단체는 복지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데 뭐 약간 여기는 좀 정치적인 약간 색깔이 좀 들어가고요. 여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그냥 정말 밀착형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요런 쪽에 조금 더 자원봉사 조직, 그렇지, 자원봉사 조직 같은 성격이 좀 강한 단체도 있다. 그래서 조금 정치적 성격을 띠는 시민단체 쪽이 있고요. 그냥 자원봉사의 느낌의 시민단체가 있다. 서비스형 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로 넣기에는 너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뭐 세행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학 책에도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보시면은 서비스형 NGO에서는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창형 NGO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문 읽을 때 늘 말씀드렸죠? 끊어. 주어가 달라지니까 끊으세요. 끊고 뭐는 뭐고 뭐는 뭐다 라고 하면은 요게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요게 바뀌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익을 보호한다.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복지가 서비스일까 주창일까? 주창은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앞에 나서서.
그러면은 복지를 제공하는 건 복지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고요. 권익을 보호한다는 건 권익을 주장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성격이 바뀐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도 좀 알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 내용은 독해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스스로 자기들이 규약을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치성 맞아요. NGO의 속성 밑에 해설제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몰라도 푸실 수 있는 정도로 출제된 것 같고요. 세행장 3.0이 나와서 출제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다른 교과서에서도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순환보직. 순환보직 얘기는 뭐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경찰 승진 시험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있죠. 순환보직. 네,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기는 거죠. 근데 이 문제도 그냥 센스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보시면은 자리 바꾸는 걸 배치전환이라고 하죠. 그래, 맞아요. 배치전환이라고 하며 외부 임용 중 하나이다. 외부. 이렇게 적혀있죠. 외부. 그러면 굳이 외부라는 말을 언급을 왜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임용이다. 뭐, 임용 방식 중 하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외부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요거를 구분할 수 있냐? 외부인지 내부인지 너 구분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내부 임용이죠. 안에서 이제 여러 업무를 맡기는 거니까, 다양한 업무를 맡기는 거니까, 바깥에서 데려오는 게 외부 임용이고, 이런 건 내부 임용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X.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서 맡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가능하고요. 그 대신 하나의 업무를 꾸준히 안 하니까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양한 업무를 맡다 보면은 이제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이 새로운 부서, 예를 들어 A 부서에 있던 사람이 B 부서로 가서 업무를 하면은 조직 단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맨날 B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B 부서에 있는 것보다는 A 부서에 있던 사람이 B 부서로 감으로써 좀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걸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이제 4번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1번이 되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뭐 순환보직에 대한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보직은 그냥 자리를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맞는 게 순환보직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어차피 현직으로 가셔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때 일반적으로는 보통 1, 2년 정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 특히 2년 되면 자리 빼요, 보통. 뭐 오래 있는 경우에는 3년, 4년 정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3, 4년 거기 너 그 자리 예를 들어서 뭐 김주무관 자네 이 자리에 온 지 얼마나 됐냐 하면 한 3년 됐습니다 하면은 꽤 오래됐네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보통 2년까지 있는 편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 보통 빼고요. 뭐 1년 지나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저 예전번에 한번 현직자분께 상담하신 적이 있는데 3, 4개월 만에 자리가 바뀌는데 이거 정상적인 거냐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3, 4개월 만에 자리가 바뀌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보다 미만으로 자리가 바뀌면은 좀 여러 가지 기관의 이유를 사정이라든지 다양한 인사상의 이유 때문에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건 좀 빠른 거고요. 아무튼 자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맞는 것을 순환보직이라고 하고 순환보직을 하면은 네. 확실히 조직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요.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 업무를 맡으면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그거에 이제 좀 안 된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지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요. 나중에 나가서 해먹을 짓이 좀 없다. 이렇게 하면 좀 웃긴데. 네, 예를 들어서 미용 경력 20년 하면 미용만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축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업무를 이제 맡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5번 가서 정책 대파이. 정책 대파이는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이제, 보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뭐 틀릴만한 내용 없었습니다. 질적인 방법은 맞는데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은 맞지만 그래도 통계 수치를 활용하죠. X고.
철저히 이런 표현 나오면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진 않죠. 후반에 토론합니다.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자체보다, 전문성 자체보다 하면 이게 맞냐? 전문성 자체보다 이게 맞냐? 네. 정책 델파이 같은 경우에는 정책 문제에 대한 델파이 기법이기 때문에 이 정책 문제는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식견을 가진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 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된 어떤 갈등적인 측면이 어떤 부분인가를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을 100%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해관계도 걸려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는 정책은 많지 않고요. 서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서로 의견이 갈리느냐를 오히려 부각시켜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게 정책 델파이의 어떤 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넘어가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태론도 문제 진짜 쉬웠죠. 이런 문제는 정말 쉬웠습니다. 그래서 난도가 엄청 어렵다라고 사실은 또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5초 컷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과학적 연구, 계량적 분석, 규칙적 상관성 분석 이런 건 좋은데 분리한 건 맞는데요. 가치 문제를 제외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의 어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성격, 적실성, 처방성 같은 성격을 가지지는 못했죠. 오히려 행태주의가 아니라 후기 행태주의가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너무 정확하게, 정말 확실하게 이 특징을 알면, 행태론의 특징을 알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5초 컷이고요. 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문제도 뭐 그대로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그냥 정말 제가 늘 강조해드렸던 고위공무원의 영향평가는 뭡니까? 고위공무원에 되기 전에 통과해야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올라갔을 때, 승진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근무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을 잘할까, 그 역량을 테스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역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조해드렸던 그 내용 그냥 출제했습니다. 여기 기출된 주제들은 그냥 거의 뭐 기출해서 강조했던 내용 그대로 출제하다 보니까 그냥 기출해도 잘하신 분들은 이런 거는 이제 5초 컷으로 빡빡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 뭐 집단 토론, 서류형 기법 이런 게 조금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지만은 이것도 다 기출된 표현이고요. 제가 이런 것도 이미 설명해 드렸죠. 인사혁신조 홈페이지에 역량평가 기법으로 해서 1:1 역할수행, 1:2 역할수행, 서류형 기법, 집단 토론 같은 것을 한다라고 하면서 요 자료, 요 PPT 자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사혁신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 문제 출제자도 무엇을 참고했겠습니까? 요거를 참고했겠죠. 왜? 인사혁신처에서 시행처에서 나온 문제니까 당연히 인사혁신처에서 안내하고 있는 방식대로 출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8번 보겠습니다. 수기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는 아이의 개념을 몰랐으면 살짝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기민주주의는 제가 이것도 브리터 대비 특강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죠. 수기민주주의는 수기라는 거는 숙고, 참여행위라서 수표 혹은 선택 이전에 깊이 있게 숙고하는 과정.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 가는 그런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뭐다? 수기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등장했느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였어요. 이런 내용들을 거봐요. 여기도 적혀 있잖아. 여기도 그냥 설명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볼드로 줄까지 쳐놨죠. 대의민주주의 한계점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나온 거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 있죠? 대의민주주의를 경고히 강화하는 수단이다 라고 한다면은 틀린 그런 문제가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고히 강화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께 경고의 강화 맞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확 판단하시면 되는데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니까 대의민주주의가 경고의 강화되는 느낌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논의해서 결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갈등 비용을 절감하죠. 갈등 비용을 절감하고 서로 좀 통합이 된다. 그렇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한 거라면은 아무래도 더 잘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요. 공론조사 합의의 시민 배심원제가 있다. 이것도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죠. 밑에 밑에 넣어놨습니다. 요 밑에 안 넣어놨구나. 요 밑에 브리타 데이비드 특강 자료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해설지에 있죠.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회의, 주민배심 이런 것들이 수기민주주의 방법들이다, 유형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지방대 7급 시험에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수기민주주의 쪽으로 출제된 것은 아니고 공론조사 그 자체로 한번 또 기출이 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해가지고 그때 좀 관심이 되는 이슈였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렇죠. 논의하고 토론을 하려면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토론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논의를 하면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표현은 맞습니다. 수기민주주의를 조금만 내용을 알았어도 풀기 훨씬 용이했던 문제고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은 조금 풀기 어려웠던 문제, 방향성을 잡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답 고득점으로 가는데 좀 필요했던 지식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요것도 요약노트에도 넣어놨습니다. 수기민주주의에 대해 가볍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고 브리타 데이비드 특강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에드워크라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드워크라시는 역시 또 많이 기출이 되는 그 주제죠. 그래서 성격 뭡니까? 삼낫이죠. 삼낫. 낮은 공식성, 낮은 직권성, 낮은 복잡성인데 당연히 공식성이 낮으니까 네. 얼매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끊어서 주어가 다르니까 끊어서 낮냐 높냐 방향성이 나오니 체크하셔야 되겠죠. 에드워크라시는 임시체제로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되겠습니다. 임시체제예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임시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평적 분화가 높나요? 낮나요? 네. 높습니다. 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 분야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분화가 높다. 전문가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 구분이 되어 있다. 분화가 높고요. 하지만 위아래는 별로 높지 않습니다. 계층은 없다. 왜?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계층은 많지 않다. 이게 두 개 바꿔서 냈고요. 네. 공식성이 떨어지니까 규칙을 최소화하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대신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였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한다. 전문가들이 모인 낯선 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에드워크라시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안 어려웠고요. 10번은 의외로 조금 틀린 분들을 봤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약간 혼란을 주는 그냥 하나하나씩 물어봤으면 오히려 1번 무슨 모형은 어떻게 된다. 무슨 모형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 문제 스타일이 살짝 바뀌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꼈던 분들이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요거 틀린 분 좀 봤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여기 밑에 보지 마시고 내가 아는 수준 하에서 일단 가나다라를 일단 체크를 해보세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이 계산된다.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모든 하면 모든 표현 나오면 뭐죠? 합리 모형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요. 그 다음에 근본 세부의 전보로 가자. 네, 혼합 탐사 모형이죠. 혼합 주사, 혼합 탐사 모형. 요거는 일단 보시면 되겠고. 제한된 합리성이다. 제한된 합리성은 뭐가 있었죠? 내가 기억하기에 만종 모형이 있었고, 또 점증 모형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생각나시면 될 것 같고요. 라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넘어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좀 편합니다. 일단 쓱 봤을 때 일단 최종 모형이라는 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모형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 개 중에 최종 모형과 관계된 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읽어보면은 또 혼합 탐사 모형은 없죠, 지금. 여기 보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혼합 탐사 모형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도 지금 여기에 이 문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혼합 탐사 모형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인데, 회사 모형도 지금 언급이 세 개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 남은 거는 뭐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라는 사실 몰라도 풀 수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라를 해설해 드리면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서열화된다라는 거예요. 가치들이 서열화된다라는 겁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서열화, 순서를 매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 뭐냐?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건 뜻은 뭐냐? 목표가 정확하게 있다 이 뜻이에요. 목표가 정확하게 있고 우리는 정확하게 대안을 탐색해서 정확하게 이 대안들의 순서를 다 매길 수가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 표현이에요. 목표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분석이 된다. 그래야지 뭐다? 서열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 맞아요. 근데 라 지문이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막 팍팍 들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죠. 그다음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어렵지 않았죠? 네, 노동 집약적이다. 그 다음에 정보 부분이 노동 집약적이다. 생산성이 낮다라고 하면 뭡니까? 네, 보몰병이죠, 보몰병. 그래서 보몰 효과라고 얘기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민간 부분은 이렇게 기계화를 쉽게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거는 사람이 다 찾아가서 해야 된다. 그럼 뭡니까? 지금 상자, 여기 있는 상자 보세요. 여기 일단 봐. 여기에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이네. 여기 한 분 계시네. 여기 한 분 계시네. 근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하여튼 뭐 열 몇 개씩 이렇게 상자가 막 자자자자자 움직이는데 여기 뭡니까? 요 상자 하나 배달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 가야 돼요. 복지 서비스는 그만큼 노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산성의 증대 효과를 빠르게 올리기가 어렵죠. 공공 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물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게 보물병이고요. 돌아가서 그레샴의 법칙. 그레샴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죠. 구축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클라우드 아웃, 밀어낸다 이 뜻이에요. 밀어낸다. 그래서 그레샴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밀어낸다. 악화는 저질의 동전. 이때 왜 동전이 질이 뭐 다를 게 있나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때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 당시에는 이제 거래할 때 금을 썼어요. 금. 그러니까 이 화폐에 이게 금이었어. 금. 그 금이다 보니까 이제 질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 그 당시 지금이야 뭐 똑같이 금을 또 이제 화폐로 쓰면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만큼 주조 기술이 또 좋지 않았죠. 뭐 17세기, 16세기 뭐 이런 시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중에서도, 화폐를 쓰는 금 중에서도 좀 순도가 높은 놈이 있고, 순도가 낮은 놈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순도가 높은 금화와 순도가 낮은 금화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거래할 때 뭐부터 쓸까요? 순도가 낮은 거부터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거래를 하겠죠. 왜요? 새 거는, 이거 좋잖아. 이거 좋은 거 내 주머니 넣고. 여러분들 돈 쓸 때도, 요즘은 카드를 전부 쓰지만은 옛날에 돈 쓸 때는 뭡니까? 헌 돈부터 먼저 내줘. 새 돈이 좀 이쁘니까, 이쁘다고 해야 되나? 좀 깨끗하니까. 두고 헌 돈부터 내는 거. 그런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점점 깨끗한 금화, 질이 순도가 높은 금화는 유통에서 사라지게 되고 시장에서 순도가 낮은 금화만 남게 되더라. 이게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바그너의 국가활동 증대의 법칙이라고 돼 있는데 바그너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재의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공공 부분이 상대적으로 계속 더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그너가 되겠고요. 피콕과 와이즈만의 전이효과. 전이효과는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 위치가 바뀌어서 정부 규모가 크게 커지고 다시 위기 상황이 끝나더라도 돌아가지 않아서 계속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더라. 이게 이제 피콕과 와이즈만의 전위 효과였습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것도 뭐 실수하신 분을 봤는데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네,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위원회 조직은 뭐죠? 여러 사람이 한 번에 같이 결정하는 것을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일단 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고, 이 위원회 임기는 이제 끝나는 시기와 시작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내년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명 시기가 달라짐으로써 이제 한 번에 확 바뀌어서 행정이 업무가 확 바뀌고 이런 일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당연히 신중하죠. 신중하게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하면은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같이 결정하다 보니까 내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라서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답부터 찾으면요. 니스카넨이잖아. 네. 끝.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나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내용은 1번 신고전학주의 경제학.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신고전학파 경제학,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뭐냐면요. 네,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 입장을 계승한, 그러니까 시장을 계승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를 잘 따라야 된다. 시장에 가급적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내용을 전개한 것이 바로 신고전학파 경제학,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대척되는 게 뭡니까 하면은 케인즈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은 개입주의이기 때문에 케인즈 경제학이 여기랑 좀 대척점에 있다. 딱 대척이라 하긴 그랬지만 약간 좀 반대되는 쪽입니다. 조금 서로 약간 각을 세우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달리하는 그게 이제 케인즈학파 경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는 뭡니까? 다 시장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선택 이론이기 때문에 신고전주의, 시장을 존중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를 이용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공공선택 이론의 기본적인 이 철학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예전의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입장에서 다양한 사람 주체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전개한 것이 바로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2번 출제가 되었죠. 2017년이었나? 국가직 구급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사조직론 시험에서 2023년인가 출제가 되었는데 뭐 이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제가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만은 몇 번 조금 소수의 문제들을 이제 인조론 시험에서 가져와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출제되었냐? 뭐 팔로워십 같은 거, 켈리의 팔로워십도 어디서 먼저 나왔냐? 인조론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2023년인가 국가직 7급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근데 그 비중이 그러니까 인조론에서 가져오는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막 제가 막 엄청나게 막 인조론을 막 강조하고 막 그러기에는 조금 뭐 엄청 뭐 그렇게 하긴 좀 그렇지만은 사실 인조론 문제를 또 이제 꼼꼼하게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풀어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뭐 저에게 뭐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 반드시까지는 또 하진 않지만 추천은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2023년 국가 7급 인조론에 가서 보시면은 답이 2번이었거든요. 읽어보시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텐데. 조직 구성의 직무와 동기부여와 같은 심리적 측면의 단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을 강조한다. 틀렸습니다. 심리적 측면도 아니고 단기적 관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1번 문제였어요. 2023년 국가 7급 인조론 찾아보셔도 됩니다. 당연히 있어요. 여기 있죠? 그냥 개개인의 그냥 동기 뭐 이런 거는 인간관계론적 접근이고 옛날에 고전적 접근이고 옛날 방식이고 그게 아니라 조직의 전략과 구성원의 어떤 이 활동 자체를 이제 일치시켜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커리어도 관리하면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경력 관리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만들어 줘야 되고 전략도 수립을 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고 인간을 자산으로 보고 관리해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직의 전략과 성과와 인적자의 관리 활동을 연계해서 개인의 욕구도 충족하면서 조직도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단순히 개개인의 만족감을 높이는 그런 수준의 내용은 아니다. 전략을 세워가지고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어떤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해설도 사실 거의 가져왔어요. 제가 그대로 퍼왔습니다. 뭐 특별히 수정할 것도 없더라고.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국가 7급 인조론에서 계속 문제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인조론 문제는 좀 풀어보시는 거는 나쁘진 않다. 이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를 지금 해설하는 게. 해설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조론을 좀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인조론 또 풀려니까 부담됩니다. 두 가지 부담이 있겠죠.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 경제적 부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제가 연도별 기출을 무료로 다 풀었기 때문에 그거 푸시면 됩니다. 네. 모든 인조론 2016년부터 인조론의 모든 기출 2015년은 없었어요. 시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있습니다. 인조론은 인조론 기출을 모든 기출을 다 제가 해설해 드려서 무료로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조론 문제를 푸는데 경제적 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시간적 부담, 네, 시간적 부담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기출을 국가 지방 7급, 국가 지방 9급 같은 거를 풀어보셨다면은 연도별 기출 풀어보셨다면 인조론은 한번 좀 푸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학 문제, 국가 지방 7, 9급 행정학 문제를 푸셨다면 그거부터 푸시고 그 정도는 안 보시는 분 없잖아요. 네, 만약에 그걸 다 하셨다면은 한번 인조론을 풀어볼까 정도 고민을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수험 전략적으로 그렇게 우순위를 정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고득점 하신 분들은 연도별 기출을 거진다 풀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조세지출 예산제도 조세지출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조세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크게 어렵게 출제는 안 됐습니다. 조세지출의 이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조세지출의 내용들을 이제 출제를 했는데요. 조세지출 기본적인 개념, 감추어준 보조금이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어도 감면을 통해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냥 제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딴 데로 갈만한 내용이 없었죠. 네, 그래서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작성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X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16번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문제죠. 네, 셀리스버리, 네, 솔리스버리. 네, 저는 이렇게 봤었는데 솔리스버리라고 봤는데 아무튼 이건 해석의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이름은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고요. 윌슨은 아니까 일단 문제를 푸실 때 윌슨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수에 분산되고 소수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다수 분산, 소수 집중, 고객지향 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은 D로 찾아주고요. D. 그래서 일단 2번, 4번으로 좁혀놓고 이제 A야, B냐, 가가 A일까, B일까를 이제 좀 찍었어야 되는 문제였죠. 요거 패턴이 통합적이고 요거 패턴은 뭐지? 그 다음 결정 체제는 분산적인 정책 유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분배 정책, 일단 내가 자율규제 정책은 모르겠지만은 재분배 정책은 분산적이에요? 재분배 정책을 할 때 뭔가 결정을 분산할까? 왜냐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이 큰데 그러니까 좀 재분배 정책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재분배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지방에서 재분배 정책을 펼치기 어렵죠. 그래서 복지 정책 이런 거는 각각 지방에서 하면은 이제
특정 지방에 막 쏠림 현상 생기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그런 거 떠올리면은 결정을 분산적으로 한다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이제 2번으로 답을 하셨으면은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저는 뭐 요구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가실 수 있으면은 이제 대기 시험장에서 추론을 잘 하시고 잘 찍으시는 분, 통밥이 있는 분이고요. 뭐 그렇게까지 못 하셨으면 이쪽으로 가셔도 저는 뭐 당락에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요거는 그런 식으로 풀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또 이제 보니까 또 맞힌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리스버리인지 셀리스버리인지 하여튼 뭐 그거 보도록 할게요. 이 솔리스버리는 이제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이 정책학 책에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위의 정책 유형론 이후에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로위의 정책 유형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출제의 어떤 그 빈도 말씀해 드리면요. 출제 빈도는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공개된 문제에서는 없었어요. 국무원까지 없었고 대신에 이제 뭐 공기업 시험 이런 데서 나왔다라고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나오기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출제에 뭐 엄청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출제되고 막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엄청 강조해 드리기는 좀 어려웠고요.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제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보면 결정 체제와 요구 패턴이 통합적이냐 분산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지금 수업 들으실 때는 그냥 이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당장 외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외우는 것은 어렵고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결정체제 요구 패턴이라는 논문이 있고 일단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 적이 있는데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녀석이 이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되게 좀 특이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솔리스버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위의 이후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은 이미 로이에 있는 거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솔리스베리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전개를 했어요. 내가 새롭게 만든 유형이니까. 네, 그래서 요 유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많습니다. 책에서도요. 그러면 자율규제 정책이 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의 기준들을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페이지, 해설의 9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솔리스버리의 유형론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자율규제 정책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자율규제 정책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정한 전문 직업 집단이 스스로 규제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뭔데요? 적어놨죠. 전문 직업 집단, 변호사회, 약사회, 의사협회 등 이렇게 면허제도 등의 면허제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건 또 뭔데요? 네,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이거 우리나라 변호사법입니다. 변호사법 한번 보면은 7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 협회는 민간협회예요. 협회. 변호사들 협회. 8조 보겠습니다. 변호사협회는 7조 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조건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록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네, 저 주변에 본 적 있어요. 예. 어떤 분이냐고요?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어떤 분이었냐면, 또 이게, 이 얘기 또 나오면 또 그런데. 하여튼,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분이 사시랑 행시를 패스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찾으면 나오는데. 이 분이, 이제, 사시와 행시를 합격했는데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네.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잘 나갔겠죠. 네. 이제 모 부처에서 아주 좋은 경제부처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본인의 동기 친구, 다른 부처에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부처에 있는 친구가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좀 좋은 곳에 가자. 약간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여자 나온 술집에 가자. 해가지고, 여자 나온 술집에 같이 간 거야. 접대를 받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받은 거야. 근데, 누군가가 그걸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를 해가지고, 현장을 덮쳤어. 경찰이. 근데 그 현장을 덮칠 때도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정확하게 저도 뭐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은, 이제 그냥 덮친 것도 아니고, 그냥 술 마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진 현장까지 덮쳤대.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제보 없이는 안 돼요. 이 정도 가려면은 이건 다들 옆에서 이거 누가 제보했다. 이거 누가 찔렀다. 이건 확실히 찔렀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매매까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징계를 받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으면은 뭐 승진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관두고 나와서 변호사, 이제 사시니까, 사시 합격하셨으니까,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변호사협회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거부당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거 다 들은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경우에 거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업 지금 됐나 모르겠네, 나중에. 나중에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일단 거부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경우에 거부를 합니다. 그럼 변호사업 할 수 있냐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개업을 하려면 등록하라고 했는데 거부하면 등록이 안 됐잖아. 그럼 개업해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못 합니다. 면허죠. 사실상 면허죠. 사실상의 이 면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게 면허제도예요, 사실상. 그래서 뭐 이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자율규제 정책이다. 스스로 규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율규제 정책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면은 일단 자율규제 정책은 뭔지 알았고, 아셨죠? 네. 알았고, 그 다음에, 결정 체제가 왜 분산적이고 왜 요구 패턴이 통합적이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적혀 있어요. 요 해설지 밑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왜 이제 요구 패턴이 왜 이제 통합적이냐? 통합적이다라고 하면은 소수가 요구한다, 소수가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협회에서 엄청나게 자신들한테 이렇게 자율규제 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요. 일반 대중들은 큰 관심이 없죠. 이런 상태가 통합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특정 소수가 강하게 요구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결정체제가 분산적이다 하면은 각자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변호사업은 변호사가 결정. 뭐 의사협회는 의사협회 결정. 결정이 다수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결정체제가 분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율규제 정책은 요구한 사람이 한쪽이 소수가 강하게 요구했고, 결정을 할 때는 각자가 알아서 하더라. 각자의 건바이 알아서 하더라. 그래서 분산적이다 라고 해서 자율규제 정책이 여기에 분류를 시킨 겁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일단은 솔리스버리는 그렇게 봤대요. 뭐 동의 여부, 여러분의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솔리스버리가 그렇게 봤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같이 대입해 볼까요? 결정체제, 각자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체계는 역시 규제정책은 각각의 인허가, 뭐 지자체 인허가 같은 거, 건축 인허가 각자의 지자체에서 다 결정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분산적이라고 본 거고요. 그럼 왜 요구 패턴은 왜 분산적이냐라고 했을 때 대중정치 같은 어떤 상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규제들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요구 패턴이 분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보겠습니다. 재분배 정책 가서 볼게요. 재분배 정책은 이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사람에서 부자에서 빈자로 이제 좀 어려운 사람한테 저소득자로 소득 이전하다 보면은 복지 정책 같은 게 재분배 정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집단,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강하게 소수가 주장하기 때문에 초급정이다라고 봤고요. 결정체도 소수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번에 같이 크게 결정하니까 통합적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요거 패턴이 분산적이다. 배분 정책은 이제 다수의 나눠주는 정책이다 보니까 각 지역이라든지 여러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 패턴이 분산적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결정체제는 한 번에 예산 결정하니까 통합적이다. 이렇게 일단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이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자율규제 정책이고요. 자율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제가 해놨으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갑자기 변호사업 등록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하게 됐네요. 썰이었고요. 17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와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 문제는 제가 이 법령 특강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내용이고, 뭐 어렵지 않았죠. 이해충돌 방지법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며칠이었죠. 날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날짜였어요. 14일.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리신 들 봤는데 좀 아쉬워요. 저는 이런 문제 틀리면 아쉽다. 네.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18번 보겠습니다. 18번도 사실은 풀 수 없는 문제였죠. 맥러린. 아이씨, 이런 생각이 들죠, 시험장에서. 맥러린이 제시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에서 냈는데, 저는 일단은 뭐 내용은 뒤에 정리해놨어요. 맥러린에 대한 내용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보면 되고,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일단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3개는 해당하고 1개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책 결정자, 집행자 간의 상호작용 어떤 식으로 결정자, 집행자가 서로 상호 주고받고 하느냐. 첫 번째, 서로 잘 맞춰서 산다, 적응한다. 흡수, 한쪽이 뭔가 확 해먹는다, 흡수.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집행, 집행을 안 한다. 그 다음에 거부와 수능. 일단은 저는 그냥 쓱 봤을 때 3번, 4번은 좀 비슷한 느낌 같아요. 거부하면 부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3, 4번 중에 하나를 찍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3번, 4번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유형의 포함을 하나만 포함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 4번 중에 찍었으면은 그나마 저는 잘 찍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3번 찍어서 틀려도 저는 문제는 없다. 합격 안에 지장은 없었는데 뭐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찍어주는 게 맞지 않나. 2개 유형이 비슷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남궁 교수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뭐 교과서 보다가 맨날 중간중간에 봐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요. 정리 다 해놨어요. 이 내용은 제가 해설지에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거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냥 나카무라 스모르데 분류 앞에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인데 일단 볼까요? 보면은 3개인데 상호 적응, 적응하는 거예요. 서로 협의하는 거고요. 코옵테이션은 정책 집행자가 자금을 사용하고 본래의 정책 의도한 다른 용도로 지 맛대로 이제 흡수시켜 버렸다는 거죠. 돈을. 부집행, 아예 집행을 안 하는 거,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 유형을 293개의 사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더라라고 이제 연구를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뭐 여기까지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뭐 이런 건 틀려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번하고 18번은 틀려도 되고요. 공부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좀 추가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19번.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행정협의회는 이미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내용이죠. 네. 공동으로 처리한다. 네. 어떤 게 포함이 되느냐. 그 다음에 공고할 수 있다. 병역사 필요하면 공고한 사람은 행안부였죠. 행안부 장관이었죠. 이거는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자론에서는 나왔던 내용입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자론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요것도 좀 틀리신 분들을 봤습니다. 법 체크하시고요. 20번. 20번 문제 역시 많이들 조금 당황하셨던 그런 문제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시험장 가서 풀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모르면.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줄까지. 전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지금 브리타 대비 특강에서 찍어드린 내용은 전부 뭡니까? 다 볼드 치고 줄 쳐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뭐 이런 내용들 아니었습니다. 가명 정보 이런 게 출제된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정확하게 문제화까지 시켜가지고 낸 내용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맞췄다.
제가 찍어드렸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그 정도 아니고 막 밑에 꼬다리에 막 적혀있고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찍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도 민망해. 그런 거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런 경우에는 넣긴 넣었는데 찍어드리긴 했는데 좀 보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문제도 냈었고요. 문제에서도 냈었고 이제 이렇게 둘도 초대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푸셨어야 됩니다.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없었어요. 데이터 3법에. 요 내용은 역시 뭡니까? 세행정화 3.0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세행정화 3.0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안 믿으실까봐 또 제가 세행정화 3.0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제 말 안 믿으실까봐 이렇게 아예 이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3법에 대한 내용, 요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 제가 나올 것 같다고 해가지고 계속 넣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나왔다. 물론 근데 이렇게 3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3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죠. 네, 요약 노트에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찍어드렸던 내용이고 뭐 이게 이렇게 나올 줄은 좀 저도 거기까지는 조금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 3법을 딱 물어볼 줄은 네, 그렇게 중요한 3법을 물어볼 정도로 3법이 중요한가? 난 잘 모르겠네.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아무튼 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1번 보겠습니다. 21번 가서 보시면은 정책평가 유형 요거는 맨날 출제되는 단골 손님이시죠. 단골 손님. 모니터링, 형성평가, 총괄평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단골 손님이고요. 답부터 찾겠습니다. 답에 환경영향평가는 뭡니까?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하는 평가죠. 그래서 사전 분석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정책 집행 이후에 실시된다. 이후라는 표현에서 이미 이 답의 방향성을 알려준 거죠. 틀렸다는 것을. 환경영향평가도 처음 본다 하면 안 되는 주제죠. 왜요? 이렇게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지방직 9급 시험에 언급이 되었고, 그래서 제 한정형 책에도 전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들 이미 뭐 엄청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면은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는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별로 틀린 분 많이 못 보긴 했습니다. 저도 이거는요. 아무튼 뭐 답은 4번이고 1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뭐냐? 네, 모니터링은 집행이 되고 있는 집행 상황을 평가하는,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들, 사업의 활동들 자체를 좀 분석하는 쪽이 형성평가하고 집행 자체의 능률성을 보는 것이 모니터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부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공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모니터링은 뭐냐면요. 모니터링은 집행의 능률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자체를 어떤 식으로 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뭐 쉴 때 딱 쉬고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잘 수업 듣고 있고 집행 자체를 보고 있는 거죠. 집행이. 그리고 시간 관리가 똑바로 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집행, 이 모니터링의 성격에 가깝고요. 그러면 형성평가는 뭐냐? 형성평가는 뭐냐면요. 프로그램 자체의 과정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영재 선생님의 행정학 수업 커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자체가 괜찮냐 이거예요. 내가 실력이 올라가고 있냐. 요런 프로그램 자체. 사업 프로그램 사업이거든요.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업으로 봤을 때는 커리를 타고 있는 게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 선생님의 커리를 타고 있는데 내가 적정하게 공부가 잘 진도별로 잘 빠지고 있고 그리고 점수가 실력이 오르고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커리큘럼 수업 듣는 자체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한다면 형성평가 쪽에 가까운 거고요. 내가 제 시간에 독서실에 가서 앉아서 집중 있게 공부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 집행 자체의 능률성 이런 걸 따진다면 조금 모니터링 쪽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가 살짝 구분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맞는 표현이고 전부 요 지문들도 전부 남궁민 교수님 책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아무튼 답은 4번이고요.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좀 너무 좀 지엽적인 조문을 내가지고, 이 조문까지 커버해서 들어가기가 솔직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매년 제출하죠, 당연히. 당연히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회계연도는 해마다 개시되니까 매년 제출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재정운영 계획이니까 2번처럼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계획을 세울 때는 뭔가 기재부랑 협의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또 기재부와 협의를 하나? 이제 이게 남는데 아니죠. 최소한 기재부랑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관서의 장이랑 협의하죠. 중앙관서의 장이랑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랑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기억을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행안부랑 다이를 뜨나? 이걸 조금 고민해봤어야 돼요. 행안부랑 하지 않을까까지만 가셨어도 좋았어요. 물론 행안부가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인데 왜냐하면은 각 지자체가 바로바로 기재부랑 이렇게 바로 다이 잘 안 뜹니다. 보통 통해서 가죠. 행안부를 통하든 중앙부처를 통하든 다른 중앙부를 통하든 가지 바로 다이를 뜨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급하게 필요하면은 가서 설명해주고 그럴 일은 있을 텐데 통해서 갑니다. 각 지자체를 그리고 기재부가 다 상대하는 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예,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하면은 이렇게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되는 거고 조금 의심을 해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문제 풀 때 매년 의심, 여기 의심, 여기 의심 이렇게 네모 치시고 그냥 여기는 틀릴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끊어서 이게 다 포함이 될까 보시면 되는데 특별하게 의심점은 없어요. 그래서 요 네모 3개 중에서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은 게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좁혀놓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니까 매년이 맞겠군.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거는 중앙관서의 장이 협의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렇게 가져야 되죠. 그래서 다 세모인데 요거는 맞는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요거는 조금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답을 뭘 찍어야 될까? 4번을 찍는 게 그나마 확률적으로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았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네. 조금 지엽적인 이런 조문까지 출제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도 없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출제는 됐습니다. 진짜. 23번 보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요건 어렵지 않았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미가 1번이고요. 2번 뭡니까? 중앙의 일선 기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앙의 지시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사무를 촉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역시 보다는 해서 끊어져서 이거냐? 아니다 이거죠. 네. 통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앙에서 수행하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는 어려운 지문이 없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4번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은 2019년 지방직 7급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킨슨의 법칙을 공부 안 하고 들어갔을 리는 없을 거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 리얼이 이제 파킨슨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답을 찾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었고 1년대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마 30초는 걸렸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나머지 니은 디귿이 뭐냐 보겠습니다. 일단 디귿부터 볼게요. 디귿 보시면 아시겠죠? 피터의 원리라는 것을 크게 어렵지 않게 찾으실 것 같고 그럼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금전의 효용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관청형성 모형에서 관청형성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금전의 효용보다 이제 자신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위치, 권력 이런 거를 이제 더 중요시한다. 이런 표현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파킨슨의 법칙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답은 기억 리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15임용이죠. 네, 15임용과 관련된 내용 15임용도 한 번씩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령 특강 때 15임용 따로 또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 지문 가서 보시면은 뭐든 하면 좀 수상하죠. 뭐든 이상하다. 의심이 냄새가 나.
이상해. 옳은 것을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옳은 게 없는데 요게 이게 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봉급 지급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15기간 있는 분들, 현직 되신 분들 보면 월급 안 받으면 폭동 일어날걸? 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일단 실무보장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맞는 것 같고. 4번에서는 임기제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요. 굳이 왜 임기제라는 표현을 썼을까? 혹시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임기제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15일 면제한다라는 규정은 조금 지엽적이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는데 근데 임기제를 왜 썼을까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냥 6개월이다 해도 되잖아. 6급 이하 공무원의 15일면 기간 6개월이다 해도 맞는 지문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임기제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설을 하면요. 1번 지문 5급 이상이 아니고 5급 공무원 중에서 1년이고 모든 5급에 또 모든 공무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받고요. X. 그 다음에 임기제는 없습니다. X.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싹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을 위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이런데 다시 아까 돌아와서 이제 문제의 구성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까 앞에서 처음에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다시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주요 기출주제 어렵지 않죠. 요즘은 이렇게 기출주제에서 출제된 내용 문제들은 상당히 쉽게 그렇게까지 꼬지 않습니다. 왜 꼬지 않느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생각에는 이의제기 받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꼬아서 내지는 않더라, 기출 주제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일단 베이스로 받쳐줘야 되고요. 14번 문제같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같은 문제는 이제 인조론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주제 같은 거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인조론도 풀어보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문조론 문제도 괜찮습니다. 왜요? 인역처 시행처이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문제가 깔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인조론 문제도 질이 퀄리티가 좋아. 확실히 인역처가 문제 관리 잘해. 그 다음에 법령 문제 보겠습니다. 법령 문제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법령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지엽적인 법을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법조문, 지엽적인 조문까지 보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지엽적인 법을 봐도 100%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 지엽적인 조문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낼지 모르는데 전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데까지 보시되 조금 안 나올 수 있는, 내가 다 커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신 지자론 쪽은 좀, 어차피 지자론 지방 7급 시험 준비하셔야 된다면 지자론은 조금 더 꼼꼼하게 관련 법률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기출 주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했던 내용 쪽이 이쪽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했어요. 할만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당락을 좌우했다. 20번 데이터 3법 같은 거, 수기 민주주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 어려웠고,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네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지금 갈랐습니다. 근데 16번, 18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커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커버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시험장에서 조금 2개 정도로 좁혀가지고 잘 찍어서 풀 수 있으면 좋고 못 풀면 땡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행정 학에서 잡아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잡고 들어가신다면은 요거 땡 치더라도 점수는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전략이에요. 그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 방식에 크게 잘못된 게 없고요. 좀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공부 방법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제가 제안했던 방법들이 그대로 잘 먹혔다. 그런 평가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떻게 나올까 좀 많이 걱정도 되고 좀 궁금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찍어드린 대로 잘 나오네요.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요 지금 얘기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요약 노트로 꼼꼼하게 정리하신 분들은 점수 잘 나왔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합격 좀 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 것 같고, 지금 문제 패턴이 요 패턴대로 지금 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 패턴대로 앞으로도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에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법이 더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 국가 7급보다 지방 7급 시험에서 조문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지방 7급 시험에서도 이제 이 법조문은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시험이 그렇죠. 작년 시험을 그냥 올해 시험 말고 작년 시험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다면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국가 7급 시험에서는 좀 새로운 주제를 물어보는 쪽이 좀 치중이 되었고, 법조문, 법령 조문은 조금 출제 비중이 약간 낮았고, 상대적으로. 지방 7급은 새로운 이론을 물어보는 쪽보다는 그냥 법령을 좀 더 꼼꼼하게 내는 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패턴대로 그대로 나온다면은 이제 새로운 요런 쪽 내용은 조금 문제를 줄일 것 같고 이쪽 문제를 늘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경향성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고득점 나오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시고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점수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또 좀 걱정이 되시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커리 방향성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그 방식대로 잘 기억하셔가지고 정리 꼼꼼하게 노력하시면은 아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 채용도 있고 해서 많은 기회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